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장 신경호입니다. 먼저 202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E4럼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전략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 참관해 주신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경기 부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R&D를 통해 확보한 지식 자산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 무역 분쟁 해결과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응함은 물론 기업의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에는 사업의 분절적 지원,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의 미성숙, 연구성과에 대한 공급자, 수요자 간의 시각차 등이 사업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이러한 기술 실용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 주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연구 성과의 공공 서비스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산학 연관의 효율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성과 실용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포럼에 참관하신 기업, 연구소,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연구 성과 공공 서비스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큰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하며 공공연구 성과 활용과 확산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발제의 제목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혁신 주체 간 효율적 협력체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성과 실용화도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혁신 주체 간 효율적인 협력 체계라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 관련된 제도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작점이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연구 혁신의 전개라는 그림을 첫 스타트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R&D라고 얘기도 하고 기술 사업화라고도 얘기들 하고 혁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개념은 연구 혁신, R&I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에서 늘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연구를 통해 우리는 논문, 특허 등 과학적인 성과, 기술적인 성과 등을 창출하고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라는 것이 논문 또는 특허가 나오면 1차적인 성과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논문이나 특허를 가지고 후속 연구 혹은 중개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중개 성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중개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기술과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 간의 간극을 좁히는 성과를 저는 중개 성과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개 성과가 도출이 됐으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후속 연구 혹은 실증 연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죠. 시장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힘이 산업체, 정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놓고 보면 위에 파란색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4개의 구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될 큰 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라던가 과학적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잘 기획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잘 기획이 돼서 특허나 기술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것이 중개 연구라던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다가가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의 길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은 후속 연구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증 연구 구간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관련된 협력이란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은 해외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보았을 때 과연 협력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네트워크 분석 그림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의 문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협력의 사이즈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이라는 것이 단지 미국 실리콘밸리 산학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주체들이 혁신 생태계 내에서 협력하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공으로 다가가게끔 하는 방아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국내 그림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1990년대 국내의 혁신 관련된 학회지라던가 문헌 검색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해외 문헌 키워드 분석 결과만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에서 언급하는 협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혁신하면은 당연히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그러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에서는 협력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협력이란 주제어를 법령에 가지고 있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한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과 관련성이 있겠다 싶은 것만 봤을 때 외교부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기부의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중기부, 국방부, 산업부, 교육부 등이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이라는 주제어를 법령에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항에서는 어떻게 이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혁신과 연결해서 갖고 있는가라는 걸 찾아봤을 때 그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협력 주제를 갖는 조항 고 봤을 때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연구개발특구법, 산업기술혁신법 등등등 상당히 많은 법들은 궁극적으로 R&D 성과가 부가가치 창출, 경제, 사회적인 기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담고 각 조항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혁신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는 코크리에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제어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함께 달리기라고 한국에서는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크리에이션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혁신 성장의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기술 성과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과학계와 산업계의 순차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순차적인 연계가 아니라 과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동시적으로 혁신에 대한 이슈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을 같이 해줘줬던 기관은 OECD입니다. OECD는 과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사업화를 유도하는 코크리에이션 프로젝트를 2019-2020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14개 국가들이 스티어링 그룹에 참여해서 과연 각 국가별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혹은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찾고 그 사례에 대해서 OECD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진행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으로 보시면은 코크리에이션은 혁신을 위해서 이해 관계자가 함께라는 주제어가 가장 중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솔루션까지 찾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의 솔루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까지 같이 고민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획기적인 혁신이라던가 사회적인 도전을 필요로 하는 연구 질문에 있어서 적합한 주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의 전개를 그림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심화된 혁신 역량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체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관계를 네트워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상호 관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혁신 주기 R&D라는 것과 제품화라는 것과 시장화라는 틀에서 봤을 때 2000년대에는 주체의 전문화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구계는 과연 양질의 특허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 산업계는 비즈니스화, 실제 제품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련된 시장이 충분히 형성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전개됐다라고 보신다라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체 간 이어달리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계의 연구 성과가 산업계로 이어져야 되고, 산업계는 그 받은 거를 통해서 제품화를 통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을 통해서 수요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어달리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바튼존 해가지고 이어달리기 할 때 바튼을 어디서 전달해줘야 되느냐라는 정책도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것들이 한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성공 사례입니다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2020년 들어서는 더 이상 이어달리기로도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달리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D 단계에서도 단지 연구계에다가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연구계가 연구 질문을 설계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산업계와 수요처가 함께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구 질문을 설계, 수정 등의 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 단계에 있어서도 물론 제품화 단계가 되면 산업계가 중심이 되겠지만 다시 사이클이 그 안에 수요처와 연구계가 같이 들어와서 노력하는 사이클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초기 질문 세팅 단계에서부터 그룹핑되어 있는 팀이 그 혁신 생태계의 전개에 있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는 저거는 산학협력 모델이랑 뭐가 달라? 3종 나선 모델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개에 관련된 관점에서 한번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협력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헌이나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1920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연구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됐다라고 보신다라면 1930년대 들어서는 산학연 협력, 주체 간 협력인데 이 당시에 이제 코라는 개념이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이때의 코는 함께 무엇을 같이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학이 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지원의 관점에서 진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 역량이라는 이슈가 하이라이트 됐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들어서는 삼중 나선 모델로 알려져 있는 트리플 헬릭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는 혁신의 단계에 정부 참여도 중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계와 산업계와 정부 등이 합심해서 순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는 민간 파트너십, 우리가 PPP라고 알려져 있는 민간 파트너십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결합투자, 매칭펀드, 그리고 공통의 유인이라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는 관계라는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 하이라이트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 후반에 등장을 한 함께 달리기라는 것은 앞서와 같이 코로 시작하는 코크리에이션이지만 이제는 단지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전주기 활동을 함께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앞서 얘기됐던 19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연구 역량, 중개 역량, 순환 역량, 관계 역량을 통합적인 역량으로 함께 모으는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크리에이션이 앞서 산학연 협력과 다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학연 협력에서 하이라이트 됐던 부분이 그대로 이전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3중 나선이 4중 나선 모델로 확대되면서 4중 나선 모델이 각 주체의 역량을 강조하고 그들의 관계를 강조했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코크리에이션은 그렇게 협력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데? 라는 거에 목표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크리에이션이 진입할 수 있는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산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새로운 기술 또는 시장에 도전하기 위한 코크리에이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참여 주체에 해당하는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궁극적으로 시도하는 역량이라던가 투입하는 재원의 정도가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계는 기술을 확보하겠다. 산업계는 실제 시장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기업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겠다. 시민사회는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제품,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확연히 다른 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 산업기술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혁신 성장의 키워드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공 이슈의 대응과 관련된 경우는 복지 향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OECD의 경우에는 이 공공 이슈의 정부 참여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을 어떻게 과연 각 국가의 정부가 그리고 정부 간의 연계, 국가 간의 연계를 통해서 함께 복지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는가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 도전의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번 정부마다 강조해왔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이슈가 여기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여드리고자 하는 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 산업기술 확보, 공공 이슈 대응, 미래기술 도전에 해당하는 목적별로 과연 정책의 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정책을 지식재산 정책,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 협력망, 시장 이라는 정책의 툴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주요 정책적인 이슈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부분을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토론 시간이 된다라면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코크리에이션 사례는 뭐야? 라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희도 코크리에이션 사례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스티어링 그룹에 들어가서 코크리에이션 사례를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OECD가 요구하는 코크리에이션 사례의 기본적인 기준이 정부가 들어가고 시민사회가 들어가고 연구계와 산업계가 들어가고 그들이 재원이 같이 어우러지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초기에 설정해 왔던 그 목표가 산업적인 임팩트도 있지만 사회적인 임팩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또 나중에는 거기에 다시 그 과정에서 벤처 창업,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요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응하는 사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 해외에서는 이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MIT 사례가 지금 현재는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IT는 처음에 2018년 11월에 OECD에서 이 투 엔진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 엔진이라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MIT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 공학 베이스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는 산업적인 육성 가능한 축, 이 두 개의 엔진을 같이 움직이되 이 두 개의 엔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학 랩에서 초기의 연구의 질문 설계 단계가 수요자와 같이 코워크로 진행된다라는 톱니바퀴 모델을 가지고 와서 투 엔진 코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과학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걸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주체는 대학, 기업, 시민사회, 주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개됐던 모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MIT 코크리에이션 랩, 여기에선 집단 지성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큰 슬로건을 걸고 MIT 코크리에이션 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코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추진되는 코크리에이션 모델 중에서 아마 정부 문건에 정확하게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그 단어를 넣은 것은 일본 사례입니다. 우주항공 연구개발 혁신 모델에 지금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걸 넣고 제이스파크라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도전해야 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주체 간의 연결 그걸 넘어서는 함께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영국의 디지털 캐탈폴하고 와일드랩, 독일의 프라운호프 어헤드 모델이라던가 핀란드의 원시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들이 다 같이 프로그램에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 혹은 코크리에이션 모델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 코크리에이션 모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그림은 현재 영문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OECD 보고용으로 작성된 버전이라 아직은 한글 버전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사례는 한국의 사례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코크리에이션인 R&D, 연구 단계에서의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있고요. 이 단계에는 실질적으로 연구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그리고 중간에 각 단계별로 창출 가능한 스타트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창출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코크리에이션인 펄스 메이킹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다시 R&D 코크리에이션 파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R&D를 모니터링하고 수정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시민사회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계가 추진하는 이러한 코크리에이션 모델이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협의하는 그 두 개의 축이 같이 돌아가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미세먼지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초기에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걸 접근을 했을 때 미세먼지 이슈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키스트에 있는 원천 기술과 두산과 포스코가 가지고 있던 상용화 기술이 결합되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기술이 연결되었고 여기에 다시 정부가 미세먼지 사업단이라는 큰 축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의 코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OECD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최종적으로 관련된 플랫폼에 한국 사례가 공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주체가 중요하고 주체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이 관계의 관계성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기술연합회 장기술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일자리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그동안 우리 대학 TA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뒤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 그동안 롤모델로 여겨왔던 그리고 오랫동안 벤치마킹 해왔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 TA로 사례를 좀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TA로의 성장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상황들을 좀 점검해보고 토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상당 부분 70% 이상이라고도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 국가 R&D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 TA로가 국가 R&D 성과로서 나온 공급기술을 공급자로서 대학 TA로 이상이 앞으로 국가혁신체계 또는 국가 R&D 체제 내에서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학 TA로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전담 조직도 2018년 기준 전체 조사 대상 144개교 중 70%인 100개 대학에 이루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의 규모도 2000년 출범 당시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평균 6.5명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담 인력도 초기에 특허관리 담당자 수준에서 발명 인터뷰 제도가 정착이 되고 라이센스 업무가 증가되면서 내부 전문가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가치평가사 등 전문가 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A로의 업무도 고도화되어 회계, 세무, 창업 등 그 영역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의 성과가 건수 측면에서는 초기에 비해서 27배 성장하였습니다. 기술료 수입 규모도 44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디기는 하지만 경상기술료의 비중도 10% 수준을 유지하고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료 수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당 기술료의 수준이 1,500만 수준으로 2012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상기술료의 수준이 아직 10%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낮아지는 건당 기술료 지표는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은 작지만 앞으로 사업화 성공에 따른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상기술료의 비중이 50%까지 높아진다면 조만간 미국 주요 대학의 기술료 성장 곡선을 같이 따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X축은 TA로의 업무 고도화 단계로서 초기 IP 창출 단계에서 사업화 비즈니스 단계를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Y축은 TA로 성장 단계로서 제도 인프라 구축에서 개방 혁신, 국가 성장 기여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10년 주기로 각 영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TA로의 주된 관심사와 정부 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IP 창출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20년까지는 이런 공급 기술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앞으로는 사업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이전과 창업의 융합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학기술 창업의 제도가 정비되고 지분소득에 대한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등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학 TA로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발전과 고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학 TA로의 20년을 돌아보면 5가지 정도의 성장 한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정부 주도형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성장을 하였지만 대학 간 양극화가 초래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성과 중심의 순위 경쟁에 매몰되어 TA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사업의 성과평가가 정량 중심에 치우침에 따라서 단기간 대형 성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상기술료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 R&D의 정량 중심 성과평가는 실적률 특허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중심의 보상체계는 TA로의 자립화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째입니다. 대학 기술과 관련, 사업화 관련 법령 및 정책이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학 현장의 혼란과 중복 투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간 양극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TA로는 정부 여러 부처의 지원 사업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대학들 스스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정부 재정 지원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까지는 선도 TA로 사업이라고 해서 부처 통합 사업이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대학들이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도 TA로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후발 대학들은 이 TA로 사업이라고 해서 선도 대학의 노하우와 제도 인프라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부처별로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대학경영기술 경영지원 사업, 교육부의 브릿지 사업, 기타 사업들이 분리가 되면서 수혜 대학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대학 스스로 노력을 회피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공공 R&D 정책의 상당 부분을 대학 R&D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3책 50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경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의 R&D 자금이 대학의 많은 대학들에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공공 R&D의 성과 관리와 확산의 책임이 있는 대학 TA로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성과에 따라서 경쟁을 통한 선별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학 TA로 지원 사업은 국가 공공 R&D 정책과 마찬가지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 R&D 투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R&D 정책과 혁신체제 내에서 잘 조율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손수정 박사님께서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IMF 체제 하에서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을 유행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정의 위기 속에 대학 TA로는 수익 창출의 돌파구로 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의 순위도 정량 지표에 따라서 평가되고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스스로 TA로의 역할과 기능을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에 대한 국내와 국외의 인식 차이를 검색 키워드 중심으로 인공지능으로 조사를 해본 자료라고 합니다. 국내에 비해서 국외의 경우 혁신과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무래도 정량적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국외의 경우 정성적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고 있는 경제성장, 혁신 등 정성적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고 있는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스탠포드 대학 TLO의 2006년 애뉴얼 리포트하고 2019년 애뉴얼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2006년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차이를 만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LO 1이 단순히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대학의 순위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의 혜택이나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혁신을 얘기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애뉴얼 리포트입니다. 표지에 임팩트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임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큰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재의 결과론적인 성과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은 숲을 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철학적 내조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 후 지속 가능한 부재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낮은 사업화 성공률입니다. 바로 경상기술료의 비중이 낮은 점입니다. 현재 전체 기술료에서 10% 정도의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 TLO는 새로운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 TLO의 기술료 수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기간 대형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기술 이전의 형태도 전용 CC 또는 양도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 로얄티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고 선급 기술료를 높게 주더라도 양도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19 애뉴얼 리포트 기술료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875개의 기술에서 10달러부터 1650만 달러 수준의 로얄티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억 이상은 5건, 1억 이상은 49건입니다. 사실 그 경상 로얄티 10달러라는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선급 기술료는 작게 받더라도 경상 로얄티를 통해서 보상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2006년 애뉴얼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이는 초기에 기업에게 비용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이후 성공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수의 로얄티 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작지만 나머지 많은 1억 미만의 기술 이전 계약들이 스탠포드의 로얄티 수익의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새로운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전된 수많은 기술이 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열악한 재정자료 및 보상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실적용 특허의 증가와 연구자 중심의 보상체계는 우리나라 대학 TLO의 자립화 기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TLO의 53%가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 비용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탠포드 대학은 기술료 수익 대비 특허 비용, 그리고 특허 비용 대비 특허 건수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기술료, 연구자 보상 비율도 기술료에 따른 연구자 보상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국립공립대학이 7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이 55.5%, 공공연히 43.5%입니다. 최근에 기술료 과세가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되면서 기술료 연구자 보상 비율을 상향 조정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아마도 더 많은 연구자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비용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간접비의 충당률이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용 특허가 양산되는 구조에서 비용 대비 기술 수익이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적용 특허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학 TLO가 미국 대학들하고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미활용 특허 활용에 대한 내부의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정의도 모호합니다.
2019년 스탠포드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도 특허 출원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의 발명들을 특허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센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성과를 특허화하고 있는 우리 상황과는 좀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시는 그래프에서 빨간색 시선을 보시면 산업체 등의 스폰서가 있는 발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허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의 스폰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노하우 기술 이전을 활용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운영 노하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좀 지켜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 라이센스 방식도 통상시권 형태의 라이센스가 약 40% 정도로 높은 것도 관심이 가는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우리 대학과 해외 선진대학 등 간의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법제도의 파편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술이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대학 R&D와 TA로 지주회사 관련 법령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부처에서 파편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사업이 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실험시 창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시 창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97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법, 이것이 일몰 법령인데 계속 연장돼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몰되게 되면 새롭게 또 법제화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하나로 통일화하고 흩어진 정부 사업도 범부처 단일 사업으로 조정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학 TA로 위상과 관련해서 2014년 미국 AUTM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학 TA로가 그동안 사람과 사회,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GDP 측면에서의 기여도, 기업의 총 매출에 대한 기여도, 창업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 등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도 단순히 기술료 수입이라는 정량 수준에서 대학 순위를 경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혁신체제 안에서 그 성과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 TA로 역할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학 TA로가 기술의 양적 경쟁 수단으로서 단순히 대학 순위 경쟁의 보조적 장치로 머물 것인지, 세상의 가치 창출과 혁신을 통한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 국가 경제 발전 등 공공이익과 국가 혁신을 위한 조직으로 확대 성장할 것인지, TA로의 존재 이유와 철학 가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학에서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으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증대될 것입니다. 대학 기술 창업을 통한 성공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혁신 전략과 국가 경제 시스템 내에서 대학 TA로 위상이 높아지고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정부 주도형 대학 정책도 획일적인 운영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에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파편화된 정부 사업도 범부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스스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학 TA로의 역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 이 방청객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오니 참관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해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대학교 김재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서강대학교 안준모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기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호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구중학 책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GBS 테크놀로지 홍수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원그룹 김규태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후 패널 토론 및 이 방청객에 대한 질의응답의 진행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기로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키스텝의 이기루입니다. 우리 국가 R&D를 하면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최근 이제 100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R&D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올해 정부 R&D가 24조 2천억입니다. 또한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정부 R&D가 27조 2천억까지 되었습니다. 이 R&D가 성장한 배경에는 작년에 있었던 소부장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R&D의 성장 이면에 이제 R&D에 대한 연구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전략 포럼이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R&D뿐만 아니라 민간 R&D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가 산학연입니다. 대학, 출연연,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 주체들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의 발제 내용이 그 내용에 부합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발표하신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혁신 주체 간의 효율적 협력 체계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산학연 주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고, 또한 산학연 주체 중에서 특히 대학의 어떤 TLO 성장과 국가 혁신 체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장기술 발표자께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문가분 6분을 모셨습니다. 보니까 대학에서 2분, 출연연에서 2분, 기업에서 2분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각각 한 5분 정도 이제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아주대 교수님 발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이 공공 연구 성과를 어떻게 촉진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과를 많이 창출을 할 것이냐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저도 대학에서 연구를 통해서 IP를 이제 만들고 또 연구처장, 산단장을 하면서 대학 전체의 TLO 사업도 보고, 또 최근에는 이제 회사를 차려서 제가 갖고 있는 IP를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 그런 거를 쭉 진행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장기술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에서 특허를 많이 출원을 하고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실용화까지 가는 데 비율이 되게 낮고, 그래서 아주대학도 사실은 기술료가 특허 유지비나 특허 출원 비용을 보면 거의 1대1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초기에 선급 기술료 중심으로 기술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검증도 아직 안 됐고, 또 대학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R&D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거기에 도입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손수정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이 공공 연구가 실제 실용화가 되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그 특허에 대해서도 변리사분들이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특허,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특허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코크리에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실 대학에서 어떤 특허를 냈다 하더라도 기술 수요 기업에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검증돼야 되거나 확인돼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공공 연구 성과를 창출한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어떤 그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중개 연구를 시스테마틱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TLO라는 그 조직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은 TLO라는 조직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게 대학교 정규직원이 하기에는 또 그 학교에서 재정적 부담도 많고, 그러니까 자립을 하기를 원하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료에서 일부를 TLO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코스트로 하기에는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 공공기술을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주체들이 어우러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TLO라는 조직이 해야 될 것이고, 그 TLO라는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라든가 그런 것이 학교와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준모 서강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기루 본부장님 말씀대로 R&D가 이제 100조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좋습니다.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논문, 특허 다 좋은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이노베이션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많은 기업분들 인터뷰 해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과 다르게 실제 현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학 TLO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장기수 회장님 발표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가진 여러 가지 이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밑에는 이제 재정적인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등록금 이슈 때문에 아까 그 TLO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0%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TLO가 존재하고 기술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LO에서는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우연찮게 지금 제가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의 산단의 어떤 특성이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중간 정도 이제 진행했을 때 되게 재밌는 거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인파워먼트, 이제 권한 위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역량, 캐파빌리티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그 TLO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TLO에서 하는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트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고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기가 힘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 다르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TL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이제 특허의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기술 혁신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코디파이드, 그러니까, 명백지로서, 말이나 글로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장기수 회장님도 노하우 이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암묵적인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은 사실 특허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 배경에서는 노하우 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이 굉장히 복잡한 디멘전을 갖고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R&D의 아웃풋이 특허라고 하는 그런 정형화된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복잡한 기술 이전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패키징 한다든가 밸류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TLO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가, 그 부분이 돼야 정말 우리 R&D 100조 시대에 걸맞는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어떤 김주혜 교수님은 아주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TLO의 중요성과 TLO에 대한 어떤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안주모 교수님은 TLO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핵심 역량인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호영 부장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연구 결과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에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손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협력은 관계들의 집합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사실 코크리에이션에 대한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관계가 좀 지속 가능해야만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구성 주체들 간에 사실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가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코크리에이션은 사실 허울만 좋은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다음에 또 저는 시장 차원에서 시장에서 참여하는 주체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시장의 참여자들 간에 사실 이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은 서로 비슷해야 되거든요, 역량이. 특히 코크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주체들은 역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표를 달성하는데 서로 매진할 수가 있고 또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 코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에 사실 가장 취약한 주체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죠, 기업. 특히 R&D 성과의 1차적인 수요자가 바로 기업인데 그 주체들 중에 기업의 역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코크리에이션 또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역량을 같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역량을 같이 대등한 수준으로, 물론 절대적인 역량은 아닙니다. 상대적이죠. 부여된 역할에 맞는 수행 역량을 올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제 전체 구성원 간의 협력으로서 R&D 전주기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그것만 만든다면 아마 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게 연구 성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R&D 전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R&D 전주기라고 하면 흔히 이제 과제단에서 보통 기술을 기획할 때 R&D 기획부터 R&D 시행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용화 이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R&D 체계가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체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밑에 프로젝트가 있을 테고, 그리고 프로젝트 밑에 이제 다양한 세부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에서 또 마찬가지로 기술이 수백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R&D 전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면 맨 밑에 기술 단위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도 전부 사실은 기술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 위에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사업화가 아니라 기술 단위에서의 사업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주기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레벨이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크리에이션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조금 더 성장하려면은 반드시 전주기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올라가야 되겠다. 즉 최소한 프로젝트 단계 그 정도, 그래서 수백 개 정도의 R&D 과제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전주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만
비로소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 차원에서 아까 기업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노력이 꼭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기업의 역량이든 또는 기업의 수요, 우리는 많은 정책 과제에서 기업의 수요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를 어떻게 R&D 기획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업의 수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흐물흐물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지나 또는 암묵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 기업은 대부분의 그 원하는 그 수요는 암묵지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실제 형식지로 나오는 수요는 실제 우리가 R&D 기획에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수요는 실제 암묵지인데, 그거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암묵지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주체의 노력으로 하기가 어렵다면은 이런 코크리에이션 체제 하에서 구성 주체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수요를, 특히 암묵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발굴된 수요를 이제 코퍼레이션 안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비로소 그 협력 체계가 좀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까 송수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은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R&D 전주기에 대한 고려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수요 발굴을 위해서 특히 암묵지 형식의 수요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구중업 책임기술원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중옥입니다. 앞서 그 주제 발표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학 내의 TLO의 역할과 책임 관련해서는 그 대학 내 그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중개 서비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TLO가 사실은 대학의 재정 여건상 그 재정적인 어떤 자립하는 많은 시일과 또 여러 장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그 연구 성과물들이 시장으로 기술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TLO와 같은 중개 서비스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가장 중요한 또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연구 혁신 주체 간, 또 기술 사업화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도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개별적 그 접근이나 관점보다는 그 상위 그 중개 서비스 기구 또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그 R&D 예산이 좀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발표 관련해서 그 혁신 주체 간 코크리에이션 관련해서 조금 뭐 해외 사례 2가지 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광학 분야의 강국입니다. 그 전자현미경을 그 세계 최초로 양산할 만큼 강국인데,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주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혁신 주체 간 그 협력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루는 건 연구개발 혁신, 그리고 광학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또 체코 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광학 기기의 마케팅이나 홍보, 또 국제화, 이런 것들을 같이 산학연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그 주제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그 필요한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협력들을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조금 그 견주어 볼 만하고요. 다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부연 말씀드린다 하면,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스루오카시에 그 첨단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첨단생명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5개의 바이오벤처 기업을 설립할 만큼 일본 내뿐만 아니라 국제화된 그런 그 창업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그 대학 TL의 역할은 그 게이오 대학의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 그 지자체의 기술사업화 공적 자금 투입, 그다음에 어쨌든 인력 양성 이런 부분까지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같이 하면서 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사업화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대학 TLO의 장래적인 역할과 책임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체코의 강화 클러스터와 일본 게이오 대학의 첨단생명과학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사례는 그 앞으로의 그 대학 TL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좀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TLO는 그 대학 내 TLO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공공연구소 그리고 지자체 그런 혁신 주체들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어떤 공공기관과도 좀 긴밀한 협력에 참여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필요로 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학 TLO가 그런 기술 이전 거래에 관한 어떤 중개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을 하려면 그런 어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뒷받침, 마중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조금 많은 참여와 협력을 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고요. 박호영 부장님은 코디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신뢰뿐만 아니라 어떤 능동적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또한 협력 자체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보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상위적으로 좀 올라와서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수요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조공학 책임기술원 떼쓰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이나 보상책에 이런 어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에서 오신 두 분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열 GBS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BS 테크놀로지 홍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손수정 연구위원님 그리고 또 장기술 박사님 또 이렇게 제안 발표해 주셨는데, 먼저 손수정 연구위원님 말씀을 통해서는 코크리에이션 함께 달리기다, 또 그리고 전주기적 활동에 함께하기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의 사례로서는 MIT 대학을 말씀하시면서 연구계와 산업계가 간극을 최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장기술 박사님의 TLO 역할을 통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또는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의 한 70% 정도가 장농 특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가 여실히 실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민간 기업에서 그리고 또 키스트나 카이스트 같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쭉 연구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실제 체험했던 것을 통해서 지금은 기술 창업화 또는 창업화 컨설팅, 그리고 또 유망기술 발굴 및 관련된 그런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보면 창업 컨설팅 하게 되면은 창업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냐면, 저는 이러이러한 네트워크도 있고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고 이러이러한 아이템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수요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커스터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페이백, 리워드를 얻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 연구위원도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연구원 창업 또는 교수 창업, 전문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은 늘 달란트가 퍼포먼스를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개발이 되면
세계 최고 기술이다. 조금 양보하면 국내 최고 기술이다. 조금 더 양보하면 이제 업계 최고 기술이라 하는데 기업체가 필요한 것은 그런 세계 최고 기술이 아니라 국내 최고 기술이 아니라 양산성 있는 기술 또는 가격 경쟁력 있는 기술 또는 재현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전략의 관점에서는 정말 고객이 원하는 기술, 소위 말해서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든 전문 연구 출연기관, 26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런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기술, 소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가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삼성 종합기술원을 비롯해서 연구 전담 부서까지는 코이타에 등록된 연구소는 한 4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 4만여 개가 다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수많은 연구소, 등록된 연구소가 내가 필요로 한 기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너무나 막혀지는 게 많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TLO를 통하든 혹 또 전문 NTIS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계속해서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런 창구가 필요한데 그런 창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그런 방식들의 단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위 지속적인 영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브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연구원 또는 대학 산업협력단,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그런 소위 기술 공급의 차원,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또는 또 그거와 관련된 또 그것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수요 기반 혁신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체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기술을 소싱을 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한 단계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는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들이 늘 나는 이 연구를 하면 특허를 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 그런 기술들은 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도 생명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고 특허가 등록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태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수요 기반 혁신 플랫폼을 프라이빗 섹터에서 좀 잘 구축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공급자 또는 수요자 또는 그것을 활용자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공공연구 성과는 우리가 70%의 특허가 장롱 특허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특허를 출원해서 기술료를 받는 그런 것이 정말 특허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고 하는 것이고 왜 기업체에서는 선행 기술료를 먼저 내고 소위 러닝 로열티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것은 결국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현재 상태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애로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이 소통한다면 그래서 아까 우리 손수정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구계와 산업계가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편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고객은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의 고객은 기업체라는 것이고 기업체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체도 있지만 연구 전담부서밖에 없는 서너 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정말 엠브리오 같은 데도 있다는 것을 아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기술이 어떻게 공급될 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태 당원그룹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당연히 김기태입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도 뭐 기술 사업화 기획이나 그 예타나 이런 기획을 하는 컨설팅 회사의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스테피의 손수정 박사님의 코크리에이션 발제하시면서 일본 이제 니켄 이하의 연구소 그 바톤전 예전에 기획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코크리에이션에 옆에 계신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워킹할 수 있는 어떤 상위 계획과 구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하단에는 이제 예산까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제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워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시의적절한 아젠다로서의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젠다의 적음이라마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최근에 이제 4차 연구성과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서 그동안에 이제 공공연구성과의 어떤 성과의 트레이싱을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어떤 주체가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의 트레이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어쩌면 코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그 공공연구사학과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확산이 어떤 현재 포지션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좀 구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카우터민 장기수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학들 이제 올해가 또 뭐 손 박사님 내일 또 하시겠지만 산업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술사파 이제 기초법 20주년 제정이라고 해서 기술사파 2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대학들의 티어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양적 성장을 했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 성장을 했는데, 다만 이제 러닝 로열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의 가장 큰 저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통상 실시는 뭐 대학들이나 출연 공공연구기관도 한 50%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실시에 대해서. 다만 통상 실시가 형식적인 통상 실시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통상 실시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통상 실시 통한 경상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좀 러닝 로열티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이 관계에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R&D를 이제 뭐 정보 R&D를 통한 R&D 레버리지를 통하고 저희 민간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학 출연년들의 기술도 최근에 기술 이전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의 예시로 지난주에 모 출연년의 모 박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되게 그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그분의 기술이 저희가 일단 찾아갔고요. TLO를 통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저희가 여러 번 서치를 하면서 찾아갔고, 그다음에 그 박사님하고 미팅하면서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다양한 소비재 사용재 뭐 B2C, B2G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술의 검증,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겟 프로덕트를 기업이 원하는 걸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프로덕트를 먼저 정해줘서 하면 그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그 얘기들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런 대학 출연년의 연구자가 실제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타겟 프로덕트를 먼저 얘기하는 연구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박호영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T를 통해서 기술 찾는 게 아니라 기업은 연구자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 회장님 말씀 노하우 이전, 당연히 기술 이전만 끝나면 안 되고 기술 지도라든지 그거에 연구진이 저희는 연구진도 채용할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가장 그걸 이제 리서치 트랜스퍼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 실제적으로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연구자분한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분이 더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홍수열 대표님께서는 코디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의 어떤 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거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제언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김규태 본부장님께서는 산학연 주체의 코디네이션도 중요한데, 이제 더 나아가서 연구자 개개인 간의 어떤 코디네이션도
그 협력, 그 민간하고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그 러닝 로열티 통상 시식권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그 전문가로 오신 토론자 6분은 토론을 일단 했고요. 혹시 그 토론한 내용 중에 발표하신 그 손수정 박사님이나 그 장기술 회장님 혹시 코멘트 뭐 답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혹시 없으신가요? 네. 혹시 손수정 박사님? 네. 네. 따로 없으시면은 오늘 그 방청객, 이 방청객이 6분 계십니다. 6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서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문가 토론이 끝났습니다. 원래 포럼은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과 코멘트를 받는 시간인데 이 포럼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방청객으로부터 받은 질문을 제가 읽고 그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그 답변을 하고 아울러 토론하신 분 중에서도 코멘트가 있으면 코멘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환 스님이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고요. 그 티어로 관련 법령이 파편화되어 있고 법령상 정부부처 분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학간 중복성 논란 및 특정 상위 대학의 티어로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정부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고 지방 중소대학 티어로에서는 계속 배제되고 성장 동력이 뒤처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기타 연구기관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 같은 이유로 TLO 관련 업무를 하면서 TLO 업무 원스톱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많은 중소대학 TLO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에 대한 그 논의와 공감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띄워주시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연세대학교 김동용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R&D 기획 단계로부터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 대형 R&D 과제에 대한 사업화 전략이 여전히 빈약한데 이러한 이유가 뭔지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한밭대 기술 지주 김진호 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한밭대 사례로 말씀하셨고 기술 사업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TLO 업무에서 대학 부유 기술과 수요 기업 간의 기술 개발 수준의 갭 좁히기 어려운 문제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함께 달리기 코크리에이션 관점에서 공급자 수요자의 갭을 효율적으로 좁힐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국대 전유정 선생님이 함께 달리기 국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앞으로 산학연에 어떻게 적용할 방안과 계획이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질문이 거의 비슷한데 손수정 박사님 답변할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손수정 박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고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질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TLO 관련된 질문이시고 두 번째는 수요자와 공급자, 연구계와 산업계의 갭에 관련된 질문이시고 마지막으로는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우에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TLO 관련돼서 지방 TLO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외부 TLO 모델 등을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외부 TLO 모델이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TLO라는 어떤 통합적인 게이트를 만들어주는 것,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대적인 어떤 어려움 등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지방 TLO의 배제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접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부 TLO 관련돼서 지금 이 TLO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TLO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왔었는데 아쉽게도 그것도 이제 그 종료 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그 다음 이 TLO와 같은 외부의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통합 창구가 돼줄 수 있는 TLO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는 후속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스스로 TLO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되돌아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갭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구계와 산업계, 수요자와 공급자의 갭을 좁히자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갭이 존재하면 갭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갭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없애보자라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건데? 라는 질문은 어떤 하나의 모델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코크리에이션이 의도하는 목적이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도 정부의 역할, 정책의 툴이 다 좀 상이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떻게 코크리에이션을 도입하되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질문을 다 덮는 것이 앞서 우리 박보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뢰. 제가 기술사업화 정책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책 연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항상 그 뒤에는 신뢰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주체 간에 과연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걸려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신뢰하지 않는 문화를 어떻게 신뢰하는 문화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서로의 노력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기관들 그리고 기업조차도 서로 신뢰한다라면 제각주기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출해 보면서 다음 우리 장기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안동대에서 질의 주신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발표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이전에 범부처 체제로 그 지원 사업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대학이 지원을 받았었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들도, 어쨌든 일종의 코칭 또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ETLO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카우텀이 좀 수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면서 조직적인 역량을 좀 갖춰가고 성과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이후에 이제 부처별로 사업이 나눠지면서 부처의 어떤 성과 이기주의가 좀 발휘되면서 성과 위주로 이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위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양극화되고 소외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카우텀하고 스태피 손수정 박사님하고 저희 카우텀이 기초법 20년 이 사업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관련 내용들에 대한 기획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연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그 내용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좀 담아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돼서 이제 기존에 지금 있는 브릿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바가 이제 아마 예전에 저희가 논의됐던 슈퍼 TLO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본에서 슈퍼 TLO 사업을 시행했던 바 있고 그것이 좀 실패됐던 것으로 판정되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필요한 거는 선도 대학과 후발 대학들이 서로 네트워킹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제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토론하신 분 중에서도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의 김동명 과장님께서 대형 R&D 과제의 사업화 전략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대형 센터 과제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몇 달 동안, 긴 거는 몇 달 동안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기획을 이제 할 때 거기서 사업화 전략의 꼭지가 어떻게 사업화를 하겠고 타겟 프로덕트가 뭐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실제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평가하는 기간도 너무 짧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평가를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평가를 할 때 변리사도 들어와 줘야 되고 또 벤처 투자사도 들어와서 정말 이 아이템이 이 대형 센터가 하려고 하는 연구 내용의 성과가 사업화가 되겠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도가 없는 건 아니고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시행의 어떤 방법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학 기술하고 기업에서의 어떤 갭이 되게 크다라는 거를 저희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아주대학에서는 어떤 걸 시도를 했느냐면요. 저희가 연구조성비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A라는 교수가 B라는 회사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 요소 기술이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에다가 이제 공지를 해서 A 교수가 이런 B 회사랑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나 이런 소재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드 머니로 한 6개월 정도,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그 교수하고 기술 수요 기업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이 갭 중에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기술 이전을 할 때 저희가 기술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상용화가 될 때까지 1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피를 그 회사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갭을 어떤 특정 교수의 기술만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 또 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갭을 그래도 좀 메꾸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 주시죠. 저도 연세대학교 김동명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R&D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R&D라는 것이 연구 개발일 것이냐 또는 연구 개발 사업화일 것이냐 또는 더 나아가서 CNBD, Connected Business Development 이런 것들이 나눠질 수가 있을 텐데요. 모든 R&D 기획이 R&D 연구가
사업화에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고정관념 좀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스트 같은 데서 뭐 원천 기술, 기초 기술을 연구하는 곳에서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 피해져야 될 텐데, 모든 획일화적으로 해서 연구 개발하는 공공기술은 다 사업화 또는 상용화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먼저 그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라면 저희가 이제 이제 키스트에서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연구 기술인데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이 키스트 기술이 바로 가서는 바로 상용 기술이 안 되니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에 이 기술의 어떤 사업성 또는 시장성 매력도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성 매력들을 통한 또는 사업성 매력 등을 통해서 우리가 BM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향후 어떤 시장을 타겟할 것이며 어떤 시장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갈 건지 그런 정도를 사전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 사전 조사하는 비용은 실제 과제비에 비하면 뭐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 작은 금액이 투입되어져서 아까 우리 아주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연구하고 실제 과제가 진행됐을 때는 BR&D 파트로 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과제가 끝났을 때 바로는 기업의 우리가 R&D 기술이라는 건 바로 제조 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R&D 기술의 제조 기술을 트랜스퍼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안착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기에는 이게 상용화 기술이냐 아니면 기초 연구 기술이냐를 먼저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 상용화 기술을 타겟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장성 매력도 사업성 매력도를 사전 조사를 해서 초기 비용을 꼭 해서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는 다시 B.R&D, 안일 B자, B자 R&D 팀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코-크리에이션이 된다면 적어도는 그 사업화 이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말씀 주시죠. 예, 저 연세대학교 김동명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 단계에서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저런 얘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 저런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내용처럼 여전히 빈약한데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기에는 실제 대형 R&D 과제든 아니면 소형이든 간에 과제 기획은 이제 연구 책임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전체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의 그 R&D에 대한 생각에서 사업화는 여전히 비R&D성 어떤 행위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전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마지막에 기술 이전을 하고 뭐 추가 R&D를 하고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은 비R&D죠. 그러니까 내 R&D가 끝나고 나면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기획에서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인력에서 또 사실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 R&D 과제에 참여하는 그 인력들이 이제 사업화 전략을 수립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 활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나 또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차원에서도 이제 TLO가 보통 그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만은 지금 TLO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TLO의 사실 인적 역량이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과제에 일일이 인발부되어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느냐라고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학이나 또 출연연도 좀 부정적인 아마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그 사업화에 대한 마인드, 두 번째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TLO의 어떤 인적 역량, 이것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손수정 박사님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 김윤환 님인데요.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지역 기업과 교내 연구자 간의 산학 협력 참여자에 관한 강력한 연계와 협력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를 구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코크리에이션의 일환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산업하고 대학의 어떤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외 사례, 이런 게 혹시 있으면은 좀 알려주십사 하고 질문이 왔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그 질문해 주신 지역 대학과 지역의 공존 관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의 관점에서의 질문이시라면 이미 많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해외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상당히 선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역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작은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그 지역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접근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유럽 지역에 있는 혁신 클러스터에 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클러스터가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잘 성장을 했는가라는 걸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하고 수여를 하는데 거기 보면 공통적인 게 늘 그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사이클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지역, 특정 지역의 연구기관,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는 네,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찍어서 어떤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리콘밸리 모델이 상당히 선도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시작은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모델로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은 오늘 공공연구성과 활용 확산 전략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고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R&D의 갭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대학이나 출연료는 R&D 자체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 실패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기업은 조금은 실패를 하면 안 돼.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출연연에서 이미 개발된 것 같다 충분히 실패를 경험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채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대학이나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나름 인센티브 제도를 주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어떤 제도를 줘야 이 부분이 많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아까 통합 TLO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TLO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더라도 아마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의 원하는 만큼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민간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컨설팅 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였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 확산 실용화를 위해서 조금의 진일보된 어떤 전략이나 어떤 내용이 오늘 토론 내용이 나왔는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본 포럼을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